판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을 지난 경기에서 당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물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햄스트링 부상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받을 예정이래요. 일단 현재 기대되는 상황은 반더벤의 햄스트링이 그렇게까지는 긴 공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이번 주에 있는 풀럼 경기만 놓치고 A매치 기간 동안 휴식을 한 뒤에 그 다음 경기부터 복귀하는 것이 지금 토트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햄스트링 부상이 이제 심하지 않고 정말 이제 햄스트링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부상의 단계. 가장 약한 단계면 보통 3주 혹은 4주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딱 마침 이번 주에 풀럼전을 마지막으로 3월 A매치 기간이 한 2주 동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반더벤이 돌아올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반더벤이 없을 때 누가 나올 것이냐, 지난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쓰기 시작했죠. 드라구신. 이 드라구신이 왼쪽 수비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더벤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드라구신이 나온 다음에 아스톤빌라가 한 명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긴 했지만 드라구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드라구신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토트넘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니까 높게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였죠. 근데 드라구신이 일단 제노아에서도 스피드가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노아는 3백을 써요. 3백을 쓰는데 오른쪽 센터백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왜 오른쪽 센터백에서 많이 뛰었냐? 이 선수가 스피드가 막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 선수가 정말 측면까지 올라가서 뭐 크로스를 한다거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드라구신이 제노아에서 3백을 쓸 때 이렇게 오른쪽 센터백에 나올 때가 많았어요. 중앙에서도 섰지만 왼쪽보다는 중앙이나 오른쪽 이 두 자리거든요. 그런데 드라구신이 여기서 히트맵을 보면요, 오른쪽 라인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스피드가 뭐 단점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 그리고 측면으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경기에서 드라구신이 스피드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반더벤만큼은 빠르지 않지만 준수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우도기가 약간 이제 왼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측면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아시다시피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공간이 좀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뛰어 들어가는 아스톤빌라의 선수가 있었고요. 이 선수가 캐시였어요. 캐시면 스피드가 느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캐시와 드라구신의 스피드 경쟁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캐시가 볼을 잡았을 때 드라구신이 캐시를 막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스피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시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가 드라구신을 맞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구신이 좀 안 좋은 곳에 맞았던 그 장면이긴 한데, 이 드라구신 자체가 스피드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다. 이거는 뭐 제노아에서도 그랬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길게 넘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달려가고 있고 아스톤빌라의 공격수 한 명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격수가 레온 베일리예요. 레온 베일리. 뭐 아스톤빌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패스도 약간 길긴 했어요. 패스가 부정확하긴 했는데 드라구신이 충분히 따라가서 레온 베일리보다 먼저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제노아의 경기를 보시면요, 드라구신이 태클을 했을 때 거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해요. 끝까지 집중을 하다가 이제 발을 뻗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성급하게 뻗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우도기가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우도기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한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라구신이 뛰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가운데에서도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드라구신이 완전히 측면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드라구신이 이 볼을 지켜보다가 집중력 있게 슬라이딩 태클을 하죠. 그래서 워낙에 또 다리가 길다 보니까 올라오는 크로스를 드라구신이 몸을 날려서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도 있기 때문에 제노아에서도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문제가 됐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선수가 물론 뭐 반더벤처럼 빠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라구신이 토트넘 내에서 세 번째 수비수잖아요. 세 번째 수비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드라구신의 이 수비적인 능력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드라구신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제공권이겠죠. 제공권은 이제 오히려 반더벤보다 우위입니다. 그리고 이 제공권을 이제 활용하는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나올 수도 있고 제노아에서도 드라구신의 제공권을 엄청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제노아가 특히나 스로인을 할 때 롱 스로인을 많이 했거든요. 왜 롱스로인을 많이 했냐? 드라구신이 있으니까. 그냥 붙여놓고 여기서 드라구신이 상대 수비수들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볼을 떨어뜨려줘요. 워낙에 제공권이 좋아서. 그래서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제노아가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어요. 드라구신이 나왔을 때는 세트피스라던가 제공권에는 반더벤이 있을 때보다 드라구신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드라구신이 빌드업적인 부분을 보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구신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올라갈 때 마치 로메로처럼 공격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드라구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스톤빌라의 공격진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드라구신이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하냐,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상대 수비 라인들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 이 사이 공간으로 드라구신이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정말 공격적인 볼 처리죠. 마치 이거는 약간 로메로 같은 느낌이에요. 로메로가 이런 패스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구신도 패스의 질을 따지자면 반더벤보다 로메로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절묘하게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도달을 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공격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드라구신은 어쨌든 공격적인 패스를 열심히 넣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클루셉스키에게 롱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인데 패스가 클루셉스키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상대 골키퍼에게 넘어가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뭐 수비 라인 사이에 패스를 찔러준다 이랬을 때 끊기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드라구신이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센터백으로 뛸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거든요. 빌드업에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잖아요, 로메로가.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를 일단 오른쪽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왼쪽에 서 있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제노아에 있을 때도 3백의 오른쪽 혹은 3백의 중앙에는 많이 섰지만 왼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 뛸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왼쪽이 전문적이진 않아요. 마치 뭐 김민재 선수처럼, 김민재 선수는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리지 않고 뛰잖아요. 심지어 퍼포먼스도 비슷하죠. 그런데 드라구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볼을 받는 순간 아무래도 오른발로 잡아놔요. 오른발로 이제 잡아놓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을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약간 우물쭈물 거린다거나 압박을 받을 때 다시 그냥 백패스를 하는, 측면적으로 패스가 안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단점이 지난 경기도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왼쪽에 있는 드라구신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공격수 한 명이 드라구신에게 달려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드라구신이 왼발로 컨트롤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어요. 반더벤이었다면 볼을 컨트롤할 때 왼발로 잡아놓는 게 편하니까 잡아놓으면서 쭉 밀고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쪽으로 볼 터치가 되니까 아스톤빌라의 공격수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구신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뺏겼어요. 뺏기면서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아스톤빌라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서 뭐 드라구신을 오른쪽에 놓거나 뭐 이런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메로를 왼쪽에 두진 않을 것 같고 드라구신을 왼쪽에 둘 텐데, 여기서 드라구신의 이제 기본적인 패스 미스가 반더벤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드라구신이 뭐 빌드업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기본적인 빌드업은 또 잘하고 가까운 선수한테 패스를 뭐 잘 못 주거나 마치 뭐 에메르송 로얄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드업 자체에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반더벤보다는 아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드라구신의 이제 기대치가 기본적으로는 반더벤만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백업 수비수의 역할, 든든한 수비, 느리지 않은 주력, 패스도 준수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서도 뭐 아예 못 뛰는 것도 아니고 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더벤이 빠졌을 때 드라구신이 어느 정도의 제 역할, 반더벤이 빠졌을 때 그 원래는 벤 데이비스가 나오거나 에메르송 로얄이 나오거나 뭐 다이어가 나오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반더벤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반더벤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근데
드라구시는 그 정도까지의 공백을 느끼게 만드는 선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일단 드라구신이 그 반더벤의 부상으로 드디어 기회를 잡았잖아요. 선발 기회. 아마 이번 주에 있는 풀럼전에는 선발로 나올 건데 선발로 나와서 본인의 이제 역량을 얼마나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서 반더벤이 좀 빠졌을 때에도 믿고 맡길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로메로가 빠졌을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